반갑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에 제가 새로운 꿈을 하나 갖게 됐는데 그 꿈이 저한테 요새 설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년을 근로소득을 창출하고 싶은 그런 설렘을 갖게 됐는데 저는 과거에 한국 생산성 본부라는 데서 기업체 강의 및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많은 직장인을 만나서 보니까 꿈이라는 것은 보통 그 자기 사업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사업을 하려면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때려치는 거거든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강의를 다니면서 한 30년 강의를 했는데 말은 때려친다라고 하는데 때려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현실은 거의 99% 100% 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다수는 잘리더라고요. 근데 구조조정 정리하고 근데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때려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잘리더라고요. 때려치는 사람과 잘리는 사람과의 그 차이가 뭐냐? 결국은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라는 건 실행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제가 이제 그 상하지약이라는 회사에 컨설팅을 한 10개월 나갔다가 다시 이제 회사에 복귀를 했더니 회장님이 너 인사과장을 한번 해봐라 해서 본의 아니게 인사 업무를 하게 됐는데 제가 배운 인사하고 탑이 행하는 인사하고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건의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제가 뭐 들이대는 걸로 항명하는 걸로 착각을 하셔가지고 저를 코너에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밑에 후배가 제 위에 상사가 올라가고 그 후배한테 지시를 받고 열받더라고요. 그때 이제 때려치고 싶은데 자기 반성을 했는데 때려칠 수가 없더라고요. 왜? 때려치려면 때려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또 월급 받는 날은 더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회사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먹고 살려고 다니는 건데 돈 벌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강의 중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회사 왜 다녀? 하면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뭐 자아실현을 위해서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죠. 중요한 건 회사를 다니는 목적은 돈 벌러 다니는데 제가 돈 버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때려치는 사람 별로 못 봤듯이. 그래서 저도 회사를 때려치기 한 작업을 회사에서 5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림에 직장에서 떠나오게 되면 직장을 벗어나는 그 순간 강호입니다. 강호. 무림이고. 근데 그 무림에서 생존한다는 것이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 결국 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재취업 아니면 창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현실을 직장인들이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 다니면서 30년간 강의를 하면서 만났던 무수히 많은 벗들, 이제 의기투합해서 같이 이제 소주 마시고 연락하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그러다 어느 날 재취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해서 잘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두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해 보면 모습들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퇴직 은퇴 관련된 책들을 이제 한 3권을 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책을 내보려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서치하고 책도 보고 유튜브도 봤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또 놀란 것이 퇴직 이후의 삶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 상상 이상으로 만만치 않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되지 않는 퇴직은 지향이다, 가칭 이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퇴직 이후의 사람들이 보면 그 심리 상태가 이렇게 일정하게 거의 공식화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다니는 기업에서 20-30년 근무하다 보면 그 심정들이 어때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20-30년 근무하면 이제 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 타임에 회사에서 아웃이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그래도 그 간부들, 임원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부장 출신들이라고 한다면 걱정이 없겠죠.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경력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 굉장하잖아요. 내가 대기업에서 상무를 전무를 부사장을 했는데 본인만 모르죠. 그리고 이제 20-30년, 30-40년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직에서 임원까지 가려고 한다면 진짜 조직에 충성해야 되고 조직에 올인해야 되는데 자기 생활, 자기 사생활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어서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낙관 단계에서. 그러니까 여행을 한다거나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많이 다니죠. 제가 만났던 양반이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2달 만에 제가 다시 만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왜냐니까 친구들이 없대요. 그럼 이제 한풀이 꺾이죠. 그리고 이제 퇴사 이후에 한 1 내지 한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가족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여러분들은 20, 30년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늘 집이 없던 사람이 집에서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옆에 있으면 처음에는 환영을 하지만 그 왕의 기환이 아닙니다. 짐덩어리에 짐덩어리.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런 거 이제 실제로 경험해 봤는데 내 가족과 나 직장생활 20, 30년 한 사람들이 퇴직하고 집에 내 자리, 내가 만든 공간인데 내 자리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무력감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만 무력감이 생기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구직 활동에 나서지만 일자리가 없습니다. 좌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볍게 터치를 해봤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구직 실패를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상실되고 또 특히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임원들이라든가 팀장, 부장 이런 사람들은 더 심각한 성실감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퇴직하고 나서 정년까지 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0 초중반에 재취업에 내몰리게 되는데 요새는요 사람들이 똑똑해서 바로 창업하지 않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제가 강의 중에도 물어봅니다. 자영업 창업을 하면 몇 프로 망합니까? 극단적인 사람들은 100% 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좋게 얘기해서 90% 이상이 망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수십 년, 그러니까 적어도 20, 30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머리가 이상하지 않고 나서야 바로 창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걸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재취업을 이제 도전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급 관리자 일자리는 어디든지 없습니다. 내가 주된 직장, 여기서 주된 직장이라는 것은 내가 20, 30년 근무했던 그 회사에서 그럼 2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부장 이상이거든요. 그런 일자리를 작은 회사에 옮겨 탔을 때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리자는 구조조정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피해가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10명이 일하던 자리에서 3명, 5명을 정리를 하고 3명, 5명을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데 보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5명이 주기자기로 일을 해야 돼요. 쉽게 해서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추근을 한다라고 하면 그 관리자의 자리가 아니고 저 직급의 저임금, 그러니까 그 관리자의 연봉이 아니고 신입사원 연봉으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주기자기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리고 재취업에 설령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일자리가 거의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주된 직장에서 20, 30년 내가 누군데 자신감 극치를 이루는 사람들 보면 진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고요. 거의가 비정규직입니다. 계약직, 임시직, 최저임금이고 자기가 받던 급여에 또는 복지 50% 이하 수준의 기업에 가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요, 취업을 해도 취업도 없지만 그 자리를 창출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했다 해도 그 재취업에서 6개월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면 재취업에서 다시 이제 정리하고 구조조정, 자발적 퇴직을 한다거나 그러면 또 다시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하고 그 재취업 어렵게 했다 해도 또 구조조정 정리하고 되고 그래서 이름 작곡직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악순환이 계속 이제 그 반복이 되는데 제가 놀란 게 지금 60년대생들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평균 연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61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50대 후반부터 60대 61년생 하면 60년생 하면 60 중반이죠. 그분들의 대다수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 없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노후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재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현실을 여러분이 직시하지 않으면 현실을 인지하지 않으시면 그 퇴사 이후의 삶 자체가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게 난감한데 참 이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이게 재취업에 성공해도 6개월을 3개월도 못 버텨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력이 없습니다. 업무 능력이 떨어져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과를 못 내, 영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대기업에서 임원이나 부장, 뭐 팀장, 출신들한테 능력이 모자라, 실력이 안 돼 라고 하면 그 사람들 그거 인정하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소리 못합니다.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놓고 얘기 못해요. 대놓고 얘기하면 강의 평가가 아주 안 좋게 나와요. 그 현실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둘러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최인철 교수라는 양반이 쓴 프레임이라는 책에 지혜라는 책 정의가 딱 한 줄로 딱 정의가 돼 있는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지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그 스펙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좀 비하한다. 그 비하하는 게 아닌데 현실을 얘기를 하는데도 그거를 인정을 못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현대자동차 그 IMF 때였는데, 현대자동차 생산직, 요새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그러니까 그 메이저 이런 회사들은 생산직 사원을 킹 사원이라고 합니다. 와, 기아자동차 제가 작년 초에 현장 신입사원 강의에 갔는데 연봉이 7,500이에요. 여러분들 대졸 초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최저 생계비 수준입니다, 지금. 작년 11월 달에 일간지에 나와 있던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 월 300만 원 소득자가 근로소득자의 80%랍니다, 80%. 그 대학교 졸업해도 월 300 받기가 쉽지 않은데,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생산직이 7천, 8천이요. 신입사원이. 근데 그 현대자동차가 IMF 때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으로 한 10,000명이 정리가 됐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나와서 자동차 배터리 가게도 못 차립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 라인에서 자기가 하는 부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짝 조립하면 문짝만 하고, 타이어 접착하면 타이어만 갖다가 장착하고, 이런 업무만 하지 자동차 전반에 대한 것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면 본인들이 모르게 부품 소모품으로 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의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가 대기업은 근무 환경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제도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문서라든가 양식이라든가 부서 간의 업무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 인사규정 뭐 이런 것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한 업무를 하지, 그래서 인사 업무를 한다면 큰 회사일수록 인사 업무에 보면 인사에서 뭐 채용은 채용 담당, 뭐 승진 담당 이런 식으로, 규모가 좀 작아지면 인사 담당, HRM 인사관리 담당, HRD 담당 이런 식으로 한 분야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소모품으로 키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근무 환경의 두 번째가 인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보다는 고급 인력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또 인원도 중소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많죠. 그 이유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그 인력의 수준의 차이가 결국 임금과 복지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많이 주는 데로 몰리죠.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의 이직률이 30%입니다. 인력 수급이 안 되고, 지금 대기업도 신입사원 이직률이 1년 안에 30%가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비전이라는 개념들을 이제 기성세대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좌우지간 그런 개념들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대기업은 육성 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CDP, 교육 시스템, 대의 연수까지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도 모르게 부품, 소모품으로 육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본인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옛날에 그 망한 한보그룹이라고 있었는데, 정태수 회장이라고, 그 양반이 매스컴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슴이라고. 그 한보그룹이 이제 지금 현대제철이 이제 그 당진 공장의 주력인데,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현대 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데는요, 서울대, 그 서울에 있는 대학, 그것도 상위대학, 스카이 외 몇 개 학교 출신들 아니면 지금 그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환경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근무 환경이 쉽게 해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인력도 돼 있는데, 중소기업은 근무 환경 시스템이 제로입니다. 제로. 제가 볼 때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제도, 규정, 문화,
문서, 양식 갖춰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 중소기업 컨설팅을 이제 5개 업체를 했는데 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제도를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조직 진단, 기업 문화, 인사평가를 어떻게 해라, 보상 어떻게 해라, 교육, CDP 이런 얘기를 이제 제도를 만들어주고 제가 좀 더 이제 그 서비스한다고 이제 인사 규정도 만들어주고 인사 매뉴얼도 만들어줬는데 그 조직 진단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저는 이제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그 회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대표 그거 만들어줘도 소용없어. 이거 다 내물에 다 있어. 누가 뭐하고 누가 어떻게 성과내고 이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인사평가, 인사규정, 인사 업무 매뉴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직원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이 양반이 뭐 그 귀신 아니며 귀신. 정말 뭐 거의 그 회사의 뭐 제우스신 정도 속속들이 이 사람까지 다 알고 있는데 연봉도 뭐 대충 얼마 줘 이 다 이 사람 말이 정답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직원들이 그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양반이 이직률 30% 신강성을 진짜 모르더라고요. 이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채용 비용부터 그 교육 비용 이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만 조금만 투자를 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을 잡아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과 달리 사람이 없습니다. 인적 자원도 없고 그리고 사람도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고급 인력이 대기업보다는 좀 수준이 약간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 그 사람들 회사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또 교육이 없기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고 그 스펙이 좋은 친구들로 들어왔다가 바로 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용불안 미래 설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지금 유행처럼 흘러가는 게 옛날에 이제 투잡, 쓰리잡이라고 했는데 그거 넘어서 N잡노라고 요새 많이 하죠. 요새 매스컴에서 도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잡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거 왜 그러냐? 결국 미래 설계. 대기업도 그런데 중소기업은 뭐 더 심하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재취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가 근무했던 주된 직장, 대기업에서 대접받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다녔던 규모의 회사에 입사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차라리 중견기업인데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부품 소모품인데 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에 업무 매뉴얼이 없는 데 가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제도, 규정, 문서, 양식 이런 거 만들어야 되고 타 부서의 업무 협조도 받아야 되는데 중소기업에 가보시면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안 됩니다.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 왔다고 날라왔다고. 그래도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했다고 하면 임원으로 보통 가거든요. 아무리 이제 그 하향 조정한다고 해도 팀장, 부장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 인정을 안 합니다. 경계하고 그리고 음해하고 아주 배타적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스템, 제도, 규정, 문서, 양식 이런 거 일일이 다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왜? 자기는 인사 담당, 뭐 교육 담당, 뭐 총무 담당 뭐 이런 것만 했던 사람들인데 그걸 포괄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회사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수개월간 자기 어렵게 재취업을 했으니까 집에 있는 집사람도 째려보고 있으니까 버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퇴근도 못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망가지게 되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 제가 이 회사 이름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공공 유업인데 변기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 또는 뭐 주방 이런 용기 쪽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름은 박 부장이라고 이 친구가 전산 실장으로 이제 재취업을 한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를 이제 그 회사에 가서 강의하면서 이제 알게 됐던 친구고 이 친구하고 백두대간을 같이 2년을 탔어요. 2년을 타면서 이제 그 상담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기업에 이제 재취업을 그 공공기업에 이제 전산실장으로 재취업을 했는데 그 전에 대기업에 이제 전산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이제 구조정 바람이 불면서 이제 정리해고되고 분위기 속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를 자기가 창업을 해서 한 2년을 운영을 하다가 결국 실패를 했는데 근데 자영업 창업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요식업 창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은 이제 잃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을 잃었죠. 그리고 이제 재취업을 하겠다는 구직 활동을 했는데 이 재취업이 잘 안 되죠. 구직 활동을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러니까 그때 마음 고생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애들은 한참 돈 들어갈 때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던 시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나와서 실패해서 뭐 한 1, 2억 까먹고 1년 놀았으니 빚이 2, 3억 진 건 당연한 거죠. 그 뭐 애들 보기도 민망하고 집사람 보기도 민망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재첩을 하게 됐으니까 날아갈 것 같죠.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결심이 뭐겠어요. 비장한 각오로 굳은 각오로 나는 여기서 뼈를 묻겠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 회사 문화가 참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대표가 출근했는데 퇴근이 없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이제 그 부평에 있다가 이제 화성으로 이전을 했는데 영업본부가 강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집이 이제 그 강남 영업본부에 근방에 이제 집이 있어서 거기 영업본부를 이제 들렀다가 한 11시쯤 넘어오시니까 본인은 이제 체력 비축이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10시 출근이 없으니까 화성 부평까지 서울에서 가려면 8시까지 도착하려면 집에서 5시나 6시 일어나야 돼요. 그 10시 넘어서까지 퇴근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마다 보면 체력이 이제 고갈되는데 그 어렵게 근무를 했으니까 이거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담당 임원이 그 사람이 이제 김상무인데 사람이 인품이 좋아요. 겉은 화려한 인품이 좋은데 이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온갖 갑질을 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것도 자리도 부장 이 친구 전사실장 그 위에다 자리를 만들어 놓고서 온갖 감독, 감시, 잔소리, 견제까지 하더래요. 그러니까 인내하기 힘들 정도로. 근데 처자식 생각하고 또 어렵게 재촉을 했으니까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참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많이 형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생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재취업 불가능해. 나이도 이제 내일모레 50인데 버텨. 그 열악한 시 되면서 대표는 또 업무 혁신하라, 또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어내라 그냥 계속 압박은 하는데 사람은 없죠. 또 담당 상무는 계속 견제하고 감시하고 잔소리해야 되지. 그때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이제 참아라 버텨 뭐 이랬는데 어느 날 산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형님 이게 암세포가 자라는 것 같아요. 와 심하더라고요. 암세포가 자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와이프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라. 그게 이제 한 2년 반, 3년 남짓 됐는데 와이프한테 이제 그 3년 그 마음고생했던 얘기를 들려주면서 여보 내가 이게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내가 당신이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줄 몰랐다. 내 남편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이 그러면 그게 암세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만두라고 내가 먹이 살릴게. 그래서 내가 사표를 쓰고 나오는데 막막함, 두려움, 공포감은 있지만 그 스트레스를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굉장히 행복했대요. 그래서 한 6개월 이제 재취업하려고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50 초반이 됐죠. 64년생이니까 50 그죠 한 셋, 넷쯤 됐겠네요. 이 사람이 재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지인 소개로 울산의 노가다 시장에 노가다로 이제 진출을 했는데 막노동을 하는데 그 땡크로리 유아 단지가 많거든요. 신문에 텔레비전에 보면 땡크로리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가스에 질식사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페이는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 이제 설비를 청소하거나 수리하려고 이제 거푸집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데 이거 언제 해봤습니까? 해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몸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죠. 제가 그때 울산에 이제 마침도 강의를 하러, 그때 현대중공업 강의하러 가던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방어진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방어진에서 만났는데 어디서 자냐 하니까 여관방에서 달방이라고 하더라고요. 30만 원, 하루 10,000원짜리. 그러니까 새벽에 5시나 6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데 4시에 달방에 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퇴근하게 되면 결국 저녁에는 술이더라 이게. 동료들하고 술하거나. 옛날을 생각하면 뭐 가슴이 먹먹하죠. 그래도 자기가 대기업에서 전산 실장까지 하고 잘 나갔던 사람인데 망했어도 한 기업을 중소기업이면 대표를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서 울산에 와서 노가다를 하고 막노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소주를 이제 마실 수밖에 없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진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제 일도 아닌데 뭐 저도 울컥해주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제가 KTX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음 시간표 예약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한 1, 2년 하다 보니까 노가다 일을 하다 보니까 안 해보던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무릎에 물이 차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서울에 다시 올라왔는데 장사를 하려고 알아보니까 이게 미천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그 영세업이라고 하는데 자영업이 영세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자영업, 요식업, 영세업 아닙니다. 고깃집, 프랜차이즈 이런 거 해보세요. 요새 돈 5억 아니면 못해요. 이 친구가 한번 사업하다 실패했던 친구인데 돈 5천만 원도 없어요. 5억을 어디 가서 구합니까? 마침 이제 또 매형이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 한국 관광객 대상으로 왜 관광 가면 패키지 가면은 그 물건 이렇게 이제 또 구매해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었대요. 물건 판매. 그래서 몇 프로 먹는. 놀고 있으니까 그 매형이 연락이 와서 이제 야 말레이시아로 와라. 저한테 그 판매하는 연습을 한 걸 동영상 촬영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형님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니까 이제 코칭을 해달라고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잘했다, 야 잘한다. 근데 3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그래서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귀국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후에는 이제 연락이 두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지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64년생이면 이제 60 아닙니까? 60. 그 지금 60이면 요새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나이가 60이면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42살이에요. 지금 42살짜리가 지금 100세까지 산다면 60년을 살아야 돼. 놀고 먹는 게 쉽지 않죠. 오늘 제가 이 촬영이 끝나면 이 친구하고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상무라고 같이 부장 때 만났어요. 그래서 백두대간도 같이 가고.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이 회사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강의장에 뭐 교재를 뭐 정리하고 하던 신입사원이었는데 이제 신입 총무부장이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박 부장하고 박 시장하고 동갑내기였어요. 그 입사년도 비슷하고 이제 친구처럼 지냈는데 이 친구는 제가 그 퇴직과 은퇴 사이라는 책을 작년에 냈는데 거기에 지금 이 친구의 얘기를 한 꼭지 써놨는데 경력 관리의 귀재입니다. 처음에 그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친구인데 동국지학에서 회계부서에 있다가 자금까지 했다가 영업 쪽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DNG이라는 회사에 가서 인사, 총무, 노무, 관리, 회계까지 총괄 업무를 했었는데 상대적인 규모가 좀 작았던 회사죠. 근데 그 역량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 회사에 연결이 돼서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매출 1조 되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관리 총괄 담당 상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한 1억은 받았겠죠. 근데 이 회사가 노사분기로 회사가 도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처벌하겠다고 이제 그 헤드헌팅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냈었는데 지금 이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재입사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강의가 갔는데 연수원에서 이제 그 강의장에 교재하고 뭐 노트하고 필기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을 때 만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총무부장으로 그 입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회사의 총무부장 자리가 전임자들이 6개월을 못 버티는 거예요. 왜 못 버티느냐? 이 총무부장 자리가 멀티플레이어,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골키퍼부터 최전방 탑까지 모든 걸 섭렵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인사, 총무, 관제, 노무, ISO, 직무분석, 정원 산정, 부실채권, 회수까지. 법원에 부실채권 회수한다고 또 그 송사까지 이게 재판까지 이게 관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역량이 있어서 전임자는 6개월을 못 버티는데 이 친구는 이제 꽤 오랜 시간 버티면서 이제 상무까지 승진을 다시 했어요. 원래 상무였던 친구인데 그러면서 이제 1,000억짜리 부평하고 주한 공장을 정리하면서 화성 공장으로 이제 이전을 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1,000억짜리 공사를 이 친구가 토지 매입부터 정부 지원 자금, 조달 인허가, 건설사 입찰, 설계, 건설 시공까지 완세트로 완벽하게 이게 수행을 한 친구예요. 완공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이 중소기업 대표들이요. 이거 상무니까 이제 1억 한 3천 정도 줬는데 이제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공 후에 영업본부장으로 발령을 내버린 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정리하고 수수료로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친구가 그 전에 영업을 해봤잖아요. 그 전임 영업본부장들이 성과를 못 내는데 이 회장은 이 친구를 정리해고 시키겠다고 그 영업본부로 보냈는데 성과를 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는 거지.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관리 담당 상무한 그 자리에 이 회장이 이제 그
그 학교 후배인 친구를 LG그룹 계열사에서 인사 담당 이사하던 친구를 후임으로 앉혔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대기업, 주된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임원이라든가 고급 관리자로 근무했던 사람이 부품이다, 소모품이다, 영약이 없다, 모자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LG그룹 계열사에서 인사 담당 이사를 했거든요. 그 LG그룹에서 이사까지 했으면 연봉 1억 5천 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5개월 만에 사표를 냈어요. 왜 사표를 냈겠습니까? 업무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사 업무만 했지 인사, 총무, 관제, 노무, ISO, 부실직권 회수, 건물관리, 노무관리 이런 거 어떻게 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말라가고 건강은 안 좋아지고 그 회장이 자기 이제 선배인데도 그 회장을 만나서 사표를 낸 게 아니고 사표를 책상 위에 놔두고 그냥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후임자를 이 회장이 다시 이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데려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영우 상무를 정리하려고 영업본부로 보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관리 담당 총괄로 복구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무리하게 사옥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리하게 차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회사 경영이 악화되면서 임원들을 정리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도 이제 거기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도니까 지금 64년생이니까 55세잖아요. 55세 6세쯤인데 이 친구는 63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는. 그러면 50 중반에 아무리 경력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상무, 부사장까지 갈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친구라 하더라도 헤드헌팅 회사에 딱 이력서를 주니까 일자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다원시설하는 회사에 전동 차량을 생산을 하고 메인이 또 이제 전자 쪽 관련된 지금 한 7, 8천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총무부장으로 재입사를 했어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재취업하게 되면 최저임금이고 계약직이고 임시직이라고 이 엑셀런트한 역량을 갖고 있는 친구가 총무부장으로 재입사한 것도 진짜 이건 천운이 따라준 건데 1년 계약직에 연봉 5천만 원 1억 한 3, 4천 받던 친구가 그러니까 고급 일자리 없습니다. 최저임금이고 자기가 주된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50% 이하죠. 복지 더 형편없죠. 이 계약직인데 무슨 복지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 입사를 해가지고 총무부장으로 입사해가지고 정부 지원 자금들 찾아내고 회장한테 대통령 표창까지 연결을 해주고 회장이 이제 이런 정부 지원 자금 받아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총무부장인데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죠. 가지고 이제 마침 또 회사가 사옥을 짓겠다고 이제 해서 과천에 그 공공기관에서 공개 이제 매각을 하는데 그 입찰을 해가지고 한 방에 3, 400억을 벌었어요. 과천 신사옥 부지를 확보하는데 이 친구가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1,000억짜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A부터 Z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 대표 회장을 300억, 400억 땅값을 벌어주니까 바로 다시 상무 승진하고 사옥 건설 총괄 플러스 ESG, 요새 ESG 없는 회사가 없거든요. ESG 본부장으로 겸임 발령을 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장점이 뭐냐면 저도 이제 이 반성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는 본인이 경험했던 또는 수행했던 모든 업무의 파일링, 문서를 다 자기가 저장을 했더라고요. 그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연결된 사람들, 네트워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강의만 가서 만났던 사람인데 뭐 좀 자료 좀 요구하면 좀 그 인사 총무에 관련된 자료를 좀 던져주는 것밖에는 없는데 저를 굉장히 끔찍이 이제 형님으로 모시면서 관리하는데 이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작년 2023년도 하반기부터 한국 경제가 굉장히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2024년도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들 뭐 건설 경기 제로고 뭐 지금 뭐 태영 건설이 지금 뭐 부도 직전에 가고 그게 지금 건설업 10위 정도의 회사니까 대단한 회사가 지금 무너질 판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경영 악화로 지금 사업 정리를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작년 말에 임원 8명이나 10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원 급여가 한 20%가 다운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재첩을 한 4, 5년 전에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이제 다시 상무로 승진했다 하더라도 정리 대상이죠.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쎄해서 이제 다른 헤드헌팅 회사에 이력서를 냈더니 입질도 없더래요. 근데 한 군데에서 왔는데 3,500을 준다라고. 이제 근데 이 와중에 이 친구가 외부에서는 그냥 상무 직함인데 회사에서는 ESG 업무는 내려놓고 ESG 업무 본부장은 내려놓고 사업 건설 총괄 고무로 위촉을 받은 거예요. 근데 급여는 이제 50% 삭감이 됐어요. 50% 삭감이 돼도 한 1억 3천을 받던 친구니까 그래도 한 7천 정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3,500도 못 받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박 실장하고 이 박상무는 동갑내이지만 이 친구는 계속 자기 앞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도 그 기존의 임원들 8명에서 10명이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한 30% 이상이 임원이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끝자락에서 그래도 고문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퇴사하게 되면 3,500짜리 일자리도 없는데 그래도 50%라도 한 7,000 원짜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2배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사업, 건설, 총괄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멀티플레이어 역량을 갖고 있으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첩에 성공을 해도 6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업무 역량이 능력이 없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 대기업에서 임원하던 사람들 뭐 팀장이라든가 부장했던 사람들이 그게 인정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최인철 교수가 얘기한 프레임, 지혜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두 번째가 재첩에 성공을 해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번째는 중소기업에서 업무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돼요, 안 돼요? 현실은 이제 능력이 안 되는 건 이제 아셨죠? 부품, 소모품이다 이거예요.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시스템 차이가 있어요. 그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중소기업 대표는 멀티플레이어 역량을 요구한단 말이죠. 제가 현대중공업에 오랜 세월 강의 다녔는데 현대중공업 연수원장이 이제 형님하고 하는 사람인데 61년생이에요. 저는 현대중공업 강의 다니면서 정말 부럽더라고요. 몇백억을 예산을 움직이는 연수원장인데 이 친구가 7, 8년 전에 조선업이 붕괴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죠, 이 얘네들은. 창사 이래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조선산업, 조선소 중에 세계 1위 회사입니다. 대단한 회사인데 그 회사는 창사 이래 구조 조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조선업 붕괴가 되면서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바람이 소문이 도니까는요. 그 소문만 듣고도 직원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 강의 가서 목격을 했는데 자살한 걸 못 봤지만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이게 구조조정, 정리해고라는 오랜 세월 좋은 직장에서 20, 30년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 구조조정이라는 구자만 들어도 가슴 떨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아웃이 돼서 협력사, 현대중공업 협력사들이 많으니까 이제 협력사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원청에서 이제 하청업체 면접 보는 거 또 이제 압력들이 있으니까 면접 봤는데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에서는 멀티플레이어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연수 업무만 했거든요. 그때 자기가 부품, 소모품이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만나서 소주 한잔 하는데 한 대 줘받고 싶더라고요. 너무 모르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 회사에 다니는 모든 직장인이 1억 이상 받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연수원장, 거기서 연수원장 했다는 게 그게 문제다, 너도. 세상을 모르면서 어떻게 교육을 했냐. 지금 대졸 지방공단에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 12월 사이에 나왔던 신문에 일간지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급여 근로소득자의 80%가 300전후라고 월. 그러면 연 3,600이면 요새 최저임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상담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2년간 도서관에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울산 동구청에서 이제 퇴직자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로 재취업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가서 했던 업무는 현대중공업 동태파악이었어요. 이게 딱 맞은 거죠. 근데 1년 계약직으로 가서 3,300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계약 연장을 3년까지 해서 계약 연장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울산에 이제 학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울산에 이제 그 최고의 고등학교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있으니까. 그래서 팀장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승진해서 한 4,500을 이제 받게 됐는데 옛날 생각해 보세요. 1억 몇천 받던 친구가 3,300 가지고 한 2년 놀다가 3,300 받으니까 1억 몇천짜리가 3,300 받는데 그렇게 돈이 크더래요. 그래서 팀장 승진해서 1년 해서 3년 연장을 했는데 2023년 이제 벌써 이제 작년이네 여름에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돼서 이제 전화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요새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모습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먹고 사는 데는 뭐 큰 지장은 없는데 지금 61년생이면 60 초반인데 아직 국민연금도 안 나오죠.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40년을 어떻게 해요? 참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두 번째 업무 성과를 못 냅니다. 6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이제 그 역량이 모자라고 두 번째 영업을 못한다. 성과를 못 내거든요. 그 성과라는 건 중소기업의 대표는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이제 데려가는 이유는 원청에 가서 네가 근무했던 본사에 가서 전 직장에 가서 오다를 받아와라. 영업을 해와라. 수주를 해와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수주를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니던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내 평판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갑질만 해야 됩니다. 부서 간의 업무 협조 늘 해야 되잖아요. 갑질만 하고 즐기기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잘 몰라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남이 써주는 나의 이력서가 있습니다. 내가 쓰는 이력서가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남이 써주는 이력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보지 못하는 나의 그림자. 이게 사회에서 통용이 됩니다. 마지막 점검하는, 체킹하는 마지막 단계. 평판. 남이 써주는 나의 이력서. 평판이 실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력서입니다. 여러분 평판 관리 해보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방에 가서 평판 관리하면 책을 사서 보시죠. 한 서너 권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퇴사해서 재취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 재취업할 때 여러분 이력서를 낸다고 재취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재취업이 가능한 거지. 근데 평판이 안 좋으면 재취업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제가 서울 메트로, 지금 이제 서울교통공사라고 하는데 신임 부장들 대상으로 한 4년간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양반들이 거의 이제 이게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 고졸 내지는 이제 전무대졸 출신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50에서 50 중반 요 사이에 있던 분들이 이제 부장 승진을 하는데 이 양반들 이구동성으로 이제 그 정년 이후의 삶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 메트로,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던, 그것도 적어도 부장까지 근무하던 사람이라면 협력사로 옮겨 타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년 남았으니까 그래도 의식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 갈 자리, 자기 직무와 연결돼서 협력사에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탐색을 해봤더니 거기 먼저 가 있는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새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거 미안합니다. 이게 새끼라고 해서 그 양반들 선배들이 넌 새끼 안 돼. 그러니까 밑보인 거지. 이 사람이 내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그 교수를 대하는 모습 자체를 딱 보면 알아요. 평가하려고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옛날로 말하면 선생인데 사부고 그 마인드 자체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5년 동안 본인의 이미지 관리를 해라.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해도 6개월을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 성과를 못 낸다. 두 번째 영업을 못 하거든요. 중소기업 대표는 영업하기를 기대한다 이거예요. 근데 원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재입사를 했지만 모진 수모 업무 과정을 감내를 해도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과를 못해서 밀어내기 위해서 압력을 때문에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준비된 퇴사가 없거든요. 적시 퇴사가 없고요. 불시 퇴사거든요. 그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재취업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현실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취업을 해도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인들은 언젠가는 퇴사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봉급쟁이로서 즐기기만 했죠. 그래서 그 많던 50대가 회사에 가면 대기업에 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길 잃은 영혼이 됩니다. 직급이 높거나 장기 근무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인건비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암덩어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리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이런 시대에 뭐 나중에 여러분하고 뭐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가 있다면 이거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드리겠지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보면 자기의 역량을 객관화시키는 작업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드헌팅에서 이력서를 이렇게 내보는데, 이 친구 이력서는 일반인이 쓴 이력서하고 달라요. 자기가 했던 업무를 쫙 기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력서를 쓰라고 하면은 회사 입사했을 때 썼던 이력서하고 거의 포맷이 같아요. 어디 졸업하고 뭐 그 정도, 자기소개서, 고향이 어디고 이런 정도밖에 쓰지 못합니다.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는 뭡니까? 자기의 역량을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내 이력서를 보고 나를 사라. 그래서 그런 객관화 작업을 좀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 실력을 어떻게 객관화시킬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평판 관리를 좀 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회사는 학교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회사는 학교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주제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